이번 시간에는 띄어쓰기 앞서 맞춤법을 그 어휘 중심으로 모아서 정리를 해봤고 40일항에서 50항 중간에 이제 띄어쓰기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죠. 띄어쓰기에 대한 출제 근거 자료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고본에 맞춤법 공고본에 41항부터 50항 여기에 1차적인 근거가 있고요. 이것 이외에 국립국어연구원이 추가 자료를 내놓은 게 있어요. 맞춤법이든 표준어든 출제의 역사를 보면은 그 맞춤법이 발표가 되고 그 맞춤법이 표기 원리를 제공한다고 할 때 그에 입각해서 여러 단어들을 사정해서 정리해 놓은 문건이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표준어 중심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10여 년 정도 지나면서 출제 중심이 이제 원리 중심으로 맞춤법을 중시하는 것으로 출제가 되죠. 근데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또 그 사이에 좀 더 그 추가할 만한 이런 자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표준어 영역에서도 추가한 자료가 생기고 또 추가 자료가 등장하기 때문에 또 공무원 시험에도 다시금 표준어가 관심을 끄는 이런 것처럼 맞춤법 단어 표기 영역하고 이 띄어쓰기 영역 이 부분에도 국립국어연구원이 추가 자료를 내놓게 됩니다. 공고본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지만은 자료 면에서는 추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무원 시험에 반영이 돼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책에 다 같이 모아서 기본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이제 추가 자료를 같이 덧붙이는 그런 정도로 배치한 것이니까 조금 양이 좀 돼 보이긴 합니다만 정리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은 아닐 거예요. 세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수 몇 개 짚어보고 가는데요. 벌레충자나 돼지시, 벌레치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정도는 아니니까 가볍게 보시되 이 돼지시하고 벌레치 두 글자를 잘 살펴보시면은 자, 한 획 그리고 두 획 그리고 이렇게 둥글게 쓰고 이렇게 두 개의 획이 내려가죠. 그랬을 때 오른쪽에 덧붙은 두 개, 오른쪽에 덧붙는 두 획 얘를 떼서 요 위에 얹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획과 요 획이 좀 더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놓인다고 생각하고 오른쪽에 뺐던 획 두 개가 중간에 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남아있는 요 부분이 조금 더 등을 굽히는 형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요 돼지시란 글자가 벌레치란 글자로 변형되는 겁니다. 같은 글자를 조금 획을 변형해서 만든 추가된 부수다. 그런데 뭐 거의 모양 위주로 쓰이는 그런 성격이라서 그다지 주목할 것 정도는 못 됩니다. 다음 등질 발. 자, 이 글자는 뒤에 이어지는 부분, 견주볼 부분이 있어요. 이 등질 발은 하나의 부수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이 제사제란 글자의 윗부분을 보세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여기는 달월자에 약간 꺾어 쓴, 구부려 쓴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오른쪽 부분은 이 글자예요. 이 글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 그래서 밑에 부분에 다른 글자를 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제사제란 글자에는 요 두 가지 글자가 결합된 그런 모습이고 등질발은 그 자체가 하나의 부수다. 요 차이점을 좀 모양 위주로 가볍게 좀 살펴주면 좋겠습니다. 요 단일행이라는 글자 두인변이 들어간 것만큼 다니다라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런 글자로 쓰이게 되는데 이 단일행자 같은 경우에는 살펴야 될 부분이 이렇게 좌우로 벌려 쓰고 가운데 부분에 다른 글자가 들어간다는 점. 그래서 좌우, 대개 부수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위, 아래 어느 한 부분을 부수로 보게 되는데 이 단일행 부의 경우는 좌우로 벌려 있는 양쪽을 결합해서 하나의 부수가 되는 그런 독특한 모양이 있다. 앞에서 옷의자를 이와 유사한 형태로 한번 살펴본 바 있었습니다. 자, 양쪽 합쳐서 부수가 되는 거예요. 가운데 부분에 다른 글자가 들어가는 것, 그런 모양에 주의하시고 깃털, 우, 그리고 새, 추, 뭐 그다지 이렇게
중요한 정도로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부수 가볍게 봐두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 이 참새작 같은 경우에 새추자 위에 적을 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 중에서 좀 작은 새, 이것을 참새라고 한다. 이렇게 풀어서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나무 위에 새추자가 모여서 나뭇가지를 그 은신처 삼아서 새들이 쭉 모여 있는, 모아드는 그런 양상을 표현한 글자다. 다음 발족, 발필, 달릴주. 자, 여기에 발필자를 가운데 놓고 볼까요? 발필, 가로 획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획을 주목해 보도록 하죠. 그럼 오른쪽에 달릴주는 이 발필자 위에 열 십자가 얹어지는 이런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한 번에 내려 근 획이 아닙니다. 열 십자 떼고 밑에 발필자가 쓰이는 거예요. 왼쪽에 발족자의 경우에는 바로 맨 위에 열 십자 빼고 요 가로 획도 빼고 그걸 모아서 입구자로. 그러니까 이 형태가 획이 변형이 되면은 이렇게 쓰고 왼쪽의 것을 내려 긋고 밑에를 막아주는 이런 형태로 획이 변형되어 쓰이기도 합니다. 모양 위주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 여기는 신체의 일부로서의 발을 뜻하고 요거는 달리다, 움직임, 동작을 표현하는 것으로 의미가 다르다. 그 정도. 자, 띄어쓰기의 세부 내용들 들어가기 앞서서 띄어쓰기라고 하는 것은 의미 단위, 띄어 쓴다는 것은 앞에 있는 덩어리와 뒤에 있는 덩어리를 띄운다는 것. 이것은 앞에 있는 덩어리의 의미와 뒤에 있는 덩어리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이게 바로 띄어쓰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직독직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띄어쓰기죠. 독립신문의 이 띄어쓰기의 인식 이런 것들이 좀 처음 등장하지만 독립신문의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 띄어쓰기가 오늘날처럼 세밀하게 사용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쭉 읽다 보면은 내용을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것을 조선시대의 뭐 내간문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읽어보게 될 때는 더더욱 그것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래서 읽어가다가 되돌아와서 다시 한번 따져보아야 뭔 얘기인지를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가 그렇게 내용 이해에 도움을 주는 요소다라는 점을 살펴주고, 의미 단위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큰 틀에서의 기본 원칙이다. 자, 그럼 140쪽에서 출발합니다. 학교에서만이라도,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학교란 단어 뒤에 여러 개의 조사가 덧붙을 수 있다는 것. 에서, 만, 이다, 그리고 도,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조사가 겹쳐 쓰입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 개의 조사가 덧붙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로 나올 때 주의할 점. 초창기에는 뭐 비읍니다, 뭐 꽃입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출제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입니다, 요것이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것처럼, 요걸 띄워놨을 때도 맞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걸 유도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 여기에 체온 뒤에 덧붙는 방식이고, 거기에 비읍니다는 말 듣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덧붙이는 것이죠. 그런 정도고, 요거 좀 주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좋습니다라는 이 형태가 항상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이런 위치였기 때문에, 그 뒤에 마는을 비읍니다 때문에 그 뒤에 항상 마침표 찍고 문장이 끝났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건 뭔가 띄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견주어서 요를 붙여보는 상대 높임의 조사, 좋습니다, 요, 이렇게. 그래서 어미가 있는, 그래서 하나의 어절이 이루어졌고 한 문장이 끝나는 그런 지점인데, 거기에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 요를 붙일 수 있다. 그런 것처럼 마는이라는 것은 말하는 이 어떤 전제된 생각,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는 다른 뭔가의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뉘앙스를 풍기는 역할을 하죠.
이것도 조사이기 때문에 비읍니다 뒤에 붙일 수 있다. 조사의 격조사만 있는 게 아니라 보조사가 있죠. 뜻을 더해주는 그 보조사들의 경우입니다. 다음 이것도 주의할 부분인데 들어가기는커녕 요 위에 것이 비읍니다에서 마침표 찍는 습관 때문에 요 조사를 생각지 못하고 띄우는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들어가기는 이것을 용언의 관용사형으로 잘못 이해하는.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커다랗다의 관용사형이 니은 이게 나와서 띄우고 그 뒤에 다른 체언을 꾸미는 이게 용언의 관용사형이죠. 이 형태가 아주 익숙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이 부분을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커녕 이것을 띄워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반대로 그럼 이것은 의존명사가 될 수 있는가? 또 는 이 부분이 이렇게 용언의 관용사형처럼 착각할 수 있다면 용언의 관용사형어미 니은, 는, 리을 이 부분을 떼어냈을 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용언의 어간이 남겠죠. 그러니까 는을 그렇게 착각한다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띄워야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면 이것이 용언의 관용사형 어미라고 간주해보고 그 앞에 띄웠을 때 어때요? 들어가기 명사의 형태로 끝나 있습니다. 용언의 어간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는 그 앞의 모습을 따져보면서 어미인지 아닌지 이걸 따져보고 그에 따라서 띄어쓰기 문제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 정도가 좀 주의할 만한 그런 항목이 되겠고요. 여러 개 덧붙은 이런 형태에서는 왠지 어디서 중간쯤에 한번 저기 띄워줘야 되지 않느냐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적인 생각이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정도를 정리해 주면 되겠고요. 다음 여기서 앞에 살펴봤던 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인데 위아래도 비교해보고 좌우도 비교한다. 그래서 왼쪽은 체언 뒤에 붙은 조사의 경우, 오른쪽은 용언의 관용사형 그 뒤에 띄어서 의존명사가 되는 경우, 이걸 대비해서 앞에서 봤던 내용이니까 뭐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처럼 따로 만이라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 조사로 착각할 수도 있지만 형태수를 나눈다는 것은 양쪽에다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그러니까 만이 조사라면 큼이 따로의 독자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큼이라는 건 따로 설명될 수 없고 따로 설명될 수 없다면 형태수도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만이라는 한 글자로 된 조사가 있다면 만큼 두 글자가 한 개의 조사를 구성하는 것이죠. 두 글자를 묶어서 한 개의 조사라고 본다. 큼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묶었던 것처럼 여기는 정 따로 떼어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망도 따로 떼어 설명도 안 되는데 문제는 두 글자를 묶어서 망정이라는 형태로도 독립된 쓰임이 설명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할망정 이렇게 쓸 때 용언의 관용사형 할 띄우고 망정 이렇게 쓸 수 없다. 의존명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리을 망정이 한 덩어리의 어미라고 설명되는 경우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복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의존명사 앞에 조사를 본 곳에 이제 상대되는 거죠. 의존명사. 근데 의존명사를 판단하는데 상대적으로 앞에 는, 할, 먹을 이렇게 용언의 관용사형을 아는 게 상대적으로 의존명사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존명사를 알면 뭐 당연히 다 띄어 쓴다는 걸 아는 건 기본인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그 의존명사인지를 아는 것 자체가 앞에 용언의 관용사형을 파악하는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 그렇게 기억해 줘야 되겠고 맨 밑에 두 개 시험에 초점이 되는 중점 요소가 됩니다. 내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자, 이 부분은 앞에서도 살펴본 바 있어요. 떠난 지, 경과한 시간. 그리고 뜻한 바 할 때 바의 띄어쓰기. 이것은 다른 것과 견주어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본. 동사형 형사가 리을과 결합되면 그 뒤에 수는 일단 띄어쓴다고 생각을 하자. 바로 용언의 관용사형 뒤에 의존명사 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할 것으로 뭐뭐 할수록, 할망정, 할는지. 그래서 밑에 쪽에 그 형태를 견줘보면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리을수록, 이것이 록이 따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수록, 의존명사 수하고 다르게 수록 한 덩어리로 봐야 되겠고, 수록 묶고도 아직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리을까지 묶어서 리을수록이 한 덩어리의 어미, 리을망정, 리을는지. 이렇게 이거는 습관적으로 자꾸 읽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챙겨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암기해두고, 그리고 그 중에서 마지막 할는지의 경우는 글자 표기법, 띄어쓰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자 표기의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는지, 리을는지, 여기에 맞는 표기인데 이렇게 잘못된 표기를 제시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왜 잘못된 표기로 착각을 할까? 왜 착각을 할까? 바로 이것에 대한 발음이죠. 할는지, 리을과 니은이 만나면서 리을, 리을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발음 때문에 착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전혀 다르게 할런지 이렇게 잘못된 표기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의존명사 수 이걸 기본에 두고 관련된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해본 페이지였습니다. 다음, 의존명사, 당연히 의존명사임을 알면 띄어쓰는 건 당연한데, 자, 이번에는 남자들, 학생들 이렇게 체온 뒤에 들, 이걸 복수 표시 전미사라고 하죠. 복수를 표시하는 전미사. 그래서 전미사 붙여 쓰는 건. 근데 이것과 대비해서 글자는 같지만 쌀, 보리, 콩조, 기장, 들을 오곡이라 한다. 이때의 들, 이거는 의존명사로 보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자주 쓰는 익숙한 등이라는 표기로 바꿔서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쌀, 보리, 콩조, 기장, 등 또는 등등.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등지라는 말도 있고 등속, 등속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에 준하는 것으로 의존명사 들이란 말을 기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 개 단어가 열거되어 있죠. 그 열거되어 있는 것들을 일단 묶어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띄어쓰는 의존명사. 얘를 여기다 붙여 쓰게 되면은 앞에는 다 단수로 표현하다가 마지막 단어만 복수로 표시하는 형평성이 안 맞죠. 그런 방식으로도 구별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얼마짜리, 100원, 어치 이런 것들을 체온 뒤에 있는 접사의 형태로 붙여 써야 한다. 접사인 경우와 의존명사인 경우를 대비한 항목이었습니다. 이거 얼마 만인가? 집 떠난 지 3년 만에. 자, 여기서 만, 동안이라는 독자적인 뜻을 지니는 경우로 의존명사로 본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할 만하다처럼 용언의 관형사형이 있고 그 뒤에 의존명사 만 이러면 아주 쉬워요. 용언의 관형사형 때문에. 근데 여기는 얼마, 3년 용언의 관형사 형태가 아니죠. 그 뒤에 썼기 때문에 만 이 부분이 착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미상 동안이란 뜻을 지닌 것으로 동안, 기간을 뜻하는 그런 독자적인 뜻이 있는 그런 경우로 의존명사로 다루어 띄어쓴다. 암기할 항목입니다. 자, 오랜만에 하고 오랫동안 비슷한 거 나온 김에 관련된 부분인데, 오랜만에는 니은을 쓰고 오랫동안은 시옷을 쓴다. 이 표기상의 문제. 자, 오랫동안은 오래와 동안 두 단어로 떼어놓고 사이쓰리 표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자, 그런데 오랜만에는 왜 시옷을 쓰지 않고 니은을 쓰느냐? 그 이유는 본래 오래간만에라는 말의 줄임말 형태입니다. 오래간만에의 줄임말. 그래서 시옷이 아니라 니은을 쓴다. 자, 표기상 챙겨둘 어휘였습니다. 또 철수만 오다 공부만 하다. 그래서 체온 뒤에 붙은 한정을 나타내는 조사, 체온 뒤에 조사 붙여 쓴다. 기본이에요. 그리고 흉만 하나 없다, 짐승만도 못하다 등등 그런 정도의 이름을 뜻하는 보조사.
혹시 조사 형태로다 체온 뒤에 쓰이는 것으로 붙여쓰기 뭐 크게 어려울 것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위 이렇게 동안을 뜻하는 독자적 의미가 있어서 띄어쓰는 이런 경우를 챙겨두고 암기할 항목으로 꼽아야겠습니다. 다음 그가 떠난 짐. 자, 앞에서 살펴봤던 부분이었죠. 이렇게 큰지 작은지 A인지 B인지 그리고 선택형 문체라고 했어요. 선택 A인지 B인지. 그래서 이거는 니은지 붙였습니다. 그런데 경관 시간 그가 떠난 띄우고 지. 그래서 과거를 나타내는 경우와 경관 시간 한꺼번에 비교했었던 그래서 42항하고 56항을 같이 묶어서 앞에 그 맞춤법 20개로 정리하기 항목에서도 똑같이 다루어 봤던 바 있습니다. 자, 다음 좀 암기할 거리가 좀 있는 그 항목입니다. 두 가지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사전에 등재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이 사용 빈도가 높다라고 보아. 사용 빈도가 높다라고 보아. 이것을 한 단어로 인정하고 사전에 올리면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과 관련지어서는 결국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고리를 챙겨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일단 밑에 부분 기준 볼게요. 체온 뒤에서는 붙여 쓴다. 관용사용 어미 뒤에서는 띄어 쓴다. 이거 문법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죠? 이런 기준으로 나누는 게 기본인데 여기에 합성어를 인정했느냐 이 문제가 하나 더 끼어드는 겁니다. 아래 기준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이 또 고려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력, 선역, 남력, 북력, 들력, 들판이라는 체온이니까 새벽력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체온 뒤에 붙여 쓴다. 체온 뒤에 붙여 쓴다. 그죠? 근데 문제는 셀력, 어슬력, 저물력 그러면은 세다의 관형사용 셀 저물다, 저물력 저물다의 관형사용음이 리을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관형사용이면은 띄어 쓰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바로 이때 합성어를 인정했기 때문에 아예 한 단어로 굳어진 것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암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암기 대상이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관용사용어미 뒤에서는 띄어 쓴다 해서 해 뜨다의 뜰, 동트다의 동틀 해서 그 뒤에 띄어 쓴다. 이거는 문법적으로 기본적인 설명이 되죠. 자, 근데 문제는 아침역, 황혼역 이건 체온 뒤예요. 체온 뒤. 그런데 띄어 쓰고 있죠? 그 이유가 뭐겠어? 합성어로 인정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성어가 인정이 되는 것과 합성어가 인정이 안 되는 것. 어찌 보면은 뭐 어슬력 또는 셀력 이런 단어의 빈도수가 과연 한 덩어리로 볼 정도로 한 단어로 굳어졌다라고 볼 정도로 빈도가 높은가? 그거보다는 차라리 아침력이라는 단어가 더 빈도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기준은 아주 명쾌한 쉬운 부분인데 이 합성어 인정 여부 이 기준에 따라서 암기할 거리가 생긴다는 점 이것이 여기서 챙겨둘 항목입니다. 다음 내가 뜻한 바를 알겠다. 자, 이때 의존 명사로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불의에 굴할 바에는 이렇게 바에 띄어쓰기는 이렇게 뒤에 조사가 노출되어 있으면 아주 쉽죠. 그래서 선택지를 볼 때 바로 뒤에 조사가 붙어 있으면 드러난 조사 때문에 이것이 띄어쓰는 의존명사라는 점이 설명되는 겁니다. 이것부터 먼저 골라내줘야 돼요. 그럼 적어도 4개 선택지에 다 이 부분만 출제했다 하더라도 2개 정도는 그렇게 고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이게 생략이 돼 있다. 조사가 생략돼 있다 하더라도 문맥상 조사를 넣어서 말이 되는 문맥상 조사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와를 붙여보든 애를 붙여보든 그랬을 때 문맥이 자연스럽게 통하는 것들은 의존명사인 경우에 조사가 생략됐나 보다 하고 띄어쓰는 것으로 구별해주면 됩니다. 자, 문제는 위의 것이에요. 일단 그 국립국어연구원의 추가 자료의 예문이기 때문에 이 3개 예문 정도는 일단 암기해 두는 게 좋겠고요.
여기서는 금강산에 가 본 바, 용언의 관용 사용 뒤에 의존명사 바 띄어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니은 바를 어미로 인정했다. 그러면은 이를테면은 조사를 넣어봅니다. 금강산에 가 본 바와 또는 학문의 뜻을 두셨던 바에 이런 것들을 넣어봤을 때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을 느껴보는 게 중요하겠고, 자, 의미상 얘네들을 왜 니은 바, 어미로 처리를 했을까? 그 의미상 뭐뭐 했더니, 뭐뭐 했으니, 뭐뭐인데, 뭐뭐이니 이런 정도의 뜻으로 쓰이는 것으로 조사를 붙일 수 있는 경우와 사정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금강산에 가 본 바, 그것을 금강산에 가 보았더니 과연 절경이더군. 이렇게 니은바의 경우를 뭐뭐 했더니 뭐뭐이더니 이런 형태로 바꿔서 이해해 보면 그것이 어미로 굳어지는 근거, 이걸 챙겨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다시 조사가 노출된 걸 제일 먼저 의존명사로 판단해서 선택지를 줄여나갑니다. 그 다음에 조사가 붙지 않았을 때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조사를 넣어보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도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했더니 했으니 이런 맥락에 해당되는지 일단 여기 세 개의 예문은 무조건 암기하고 요거 외의 예문이 출제됐는데 붙여 쓰는 형태로 사용됐더라. 그러면은 조사를 넣을 수 없는 경우인지 판단하고 이런 의미를 붙여서 뭐뭐 했더니 했으니 뭐뭐이니 이런 형태로 바꿔보면서 문맥을 판단해 보는 것, 그것이 보충 학습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웬만한 문제는 거의 요 예문 범위 내에서 해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지가 4개가 출제가 될 때 우리는 4개를 다 완벽히 알아야 답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3개만 확실히 판단하면 나머지 하나 모르는 게 있어도 상대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리는 걸 고르는 문제인데 2개가 확실히 맞다. 그리고 나머지 2개를 판단해야 되는데 나머지 하나가 확실히 맞다를 알면 얘는 잘 몰라도 틀렸겠거니 생각하면 되고, 또 내가 확실히 아는 건데 틀린 게 있으면 그걸 다 고르면 되는 것이고, 그죠? 얘가 맞는 거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3개 선택지만 정확히 판단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을 암기하고 그것으로 선택지를 줄여가면서 만약 이걸 적용해야 될 부분이 2문장 이상, 기본 암기 문장을 벗어나는 2개 선택지 이상 이렇게 나와야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때 이걸 적용하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기본 줄기로서 처리가 거의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최후의 것으로 정리를 해두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반드시 암기해야 될 사항이에요. 다음 단위성 의존명사 띄어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숫자 올리는 경우는 띄우지 않고 붙여 써도 된다. 왜냐하면 의미상 혼동을 주지 않죠. 1446이라고 하는 의미와 년이란 글자를 붙였다고 해서 이 수하고 그 단위를 헷갈려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가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뜻이 구별되기 때문에 붙였어도 의미상 혼란을 주지 않는다라고 다 인정되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는 수관형사 뒤에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 차례, 순서, 자, 이걸 잘 챙겨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1과 3학년 6층, 자, 이런 것들을 대표 예로 들고 있는데, 일단 자투리 항목 이거 먼저 처리하고요. 자, 제는 한자어 수사에 붙어 차례를 나타내는 접두사인데, 접두사는 독립된 단어가 아니므로 항상 뒷말과 붙여 쓴다. 그래서 제1과 양쪽을 띄워서 밑쪽으로 균형 감각을 잘 갖추려고 하는 이 습관이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는 띄울 수 없고 항상 붙여 써야만 되는 항목이에요. 항상 붙여 써야 되는. 자, 그리고 요 부분이 띄었으되 붙여 쓸 수 있다라고 허용되는가? 이 부분은 이제 공부할 초점으로 삼는데, 바로 여기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순서. 단위성 의존명사는 띄어 쓰는 것인데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붙여 쓴다. 붙여 쓸 수 있다. 자, 이 부분 견뎌보겠습니다. 양수사인 경우,
사무실은 2층부터 3층을 사용한다. 사무실은 2층부터 3층을 사용해. 이렇게 말할 때 3층 반드시 띄어야 한다는 거죠. 단위성 의존명사로 띄우는 것이에요. 이때 3이 3계층, 총량을 뜻하는 문맥일 때. 근데 왼쪽과 달리 오른쪽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인 경우예요. 우리 집은 아파트 3층이야. 이때 이 3층은 세 번째 층이란 순서지 3계층이란 뜻이 아닌 거죠. 자, 요 문맥은 3계층을 나타냅니다. 그때는 띄운다는 거죠. 그런데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3층 붙여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수사인 경우와 소수사인 경우 이것이 표기상 달라진다는 점이 이 페이지의 포인트입니다. 다음, 만단의 띄어쓰기. 영어에서는 우리가 쉼표 찍는 자리, 여기 바로 단위어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영어는 세 자리씩 띄어서 쓰게 되죠. 세 자리에 쉼표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한글식으로 만약 쉼표를 붙인다면은 네 자리마다 쉼표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식으로 쓰기 때문에 뭐 1, 2, 3 쉼표하고 4, 5, 6 어떤 도표에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꼭대기에 단위, 천 이렇게 써 있으면 천,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따져본 뒤에 1억 2345만 6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영어식으로다가 쉼표를 썼기 때문에 우리식과 일치하지 않아 읽기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단위어는 이렇게 네 자리마다 붙어요. 억과 만으로. 그래서 그 네 자리 안에서는 붙여 쓰고 단위어가 있는 그 다음 네 자리와는 띄어 쓰는 이런 표기 방법을 사용하는 거고요. 금액을 적을 때는 변조를 막기 위해서 모두 붙여 씁니다. 예를 들어 여기 31만 5,678원인데 여기에 31만하고 5천 없이 만 단위 다음에 천 단위가 없이 바로 100단위인 경우의 숫자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띄어 써준다면 그 중간에 천 뭐 이런 글자를 넣어서 금액을 위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도 띄우지 않고 뒤에도 띄우지 않고 중간에도 띄우지 않고 금액을 나타낼 때는 모두 붙여 쓰는 것이 맞다. 다음, 두 말을 이어줄 때 국장 겸 과장, 앞에 말과 뒤 말을 이어주는 말은 앞뒤 다 띄워서 가운데 쓰는 거죠. 또 열거할 때 등, 앞에 뭐 들, 이걸 살펴본 바도 있었고요. 다음, 밑이라는 단어와 와 또는 과, 이것의 의미상의 차이 조금 더 붙여봅니다. 와 또는 과는 앞말과 뒷말이 대등할 때, 그러니까 A와 B라고 쓰는 경우에 순서를 바꿔 B와 A라고 써도 의미가 같다는 거죠. 대등한 것이니까. 그런데 A 및 B라고 쓸 때는 A가 주가 되고 B는 종이 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뒤바꿔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 그 캐릭터의 배우를 더블 캐스팅한다 이런 경우 그때 뭐 누구누구와 누구누구가 어떤 역을 맡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두 사람을 대등하게 보는 거죠. 근데 A 및 B 이렇게 쓴다면은 한 사람이 그 배역을 주로 소화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조로 B를 출연시킨다. 이런 의미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 의미상의 차이, 띄어쓰기 문제가 아니라 의미상의 차이 때문에 설명을 덧붙인 항목입니다. 다음, 그때 이렇게 연이어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띄어 쓴다. 연이어 나타난다. 그때, 그곳 이렇게 이게 연이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글자짜리가 연이어 나타나면 이걸 다 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띄우고 때 띄우고 띄우고 그러면은 문장이 이렇게 푹 퍼져서 오히려 독해에 방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붙일 수도 있다라고 허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의미적 유형이 같은 것을 붙일 수 있다. 의미적 유형이 같은 것을.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면 여기는 시간이라는 덩어리로 그곳 여기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의미적 유형이 같은 부분을 덩어리로 묶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더 큰 이 새 책상, 한 글자짜리가 4번 이어졌다고 해서 이거를 더 큰 이 새 이렇게 묶어주면 의미적 유형이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한 음절이 겹칠 때, 연이 나타날 때 붙일 수 있다는 것에 예외가 됩니다. 의미적 유형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의미로서 조금 더 살펴야 될 항목 추가해 넣었고요. 다음 이어서 이번에는 보조용언의 문제입니다. 불이 꺼져간다, 꺼지어 간다. 본영어인데 보조용언. 꺼져간다, 붙여 쓰고 있죠. 붙일 수 있다. 바로 본영어과 보조용언이라는 점을 1차적으로 판단해 두고 바로 뒤에 부분이 독자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죠. 독자적으로 소설 기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보조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아어가 연결어미로 쓰일 때, 이때만 인정되는 거예요. 여기에 고라든가 이런 다른 어미가 쓰이는 경우는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아어일 때만 붙일 수 있어요.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본영언과 보조용언의 관계. 두 번째, 연결어미로 아어가 쓰인 경우.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질 때 붙일 수 있다. 허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크게 어려울 바 없겠고, 비가 올 듯하다. 그 일은 할만하다. 일이 될 법하다. 아는 척하다. 자, 이 부분을 붙여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런가라고 할 때, 맨 밑에 올성 쉽다. 요거 먼저 본다면은, 쉽다라는 요 단어는 항상 보조용어로만 쓰이는, 본용어로 쓰일 수가 없는 그런 단어죠. 그리고 나머지를 보면 전부 하다가 붙는 이런 것들인데, 잘 보세요. 성, 척, 법.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의존명사입니다. 그리고 의존명사에 하다, 이게 붙어서 용언을 이루면 얘네들은 보조용언이 되는. 그러면은 거꾸로 들이다가 보조용언일 때 앞에 돕다, 막다, 꺼지다 이렇게 앞에 본용언, 서술 기능을 갖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문장들은 어때요? 의존명사의 접사가부터 용언이 된 이런 형태들인데, 그럼 결국 모두 보조용언으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용언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데 앞에 보니까 본용언이 없어요. 본용언이 없는 아주 독특한 문장 구조입니다. 그런 경우에 앞에 있는 내용들은 비가 올, 그 일은 할, 일이 될. 자, 뭐예요? 보조용언의 의존명사가 쓰인 경우고, 그 앞에 관형절이 꾸밈을 주는 이런 구조입니다. 우리말 문장 구조에서 본용언이 없는 독특한 문장 구조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용언의 관용사형 뒤에 의존명사, 그런데 거기를 붙일 수 있다라고 처리하는 것이에요. 자, 본용언이 없는 아주 독특한 구조 잘 챙기도록 해야겠습니다. 주의할 항목이에요. 다음, 여기는 앞말에 조사가 붙을 때, 자, 붙일 만도 한 조건, 붙일 수도 있는 조건, 근데 문법 요소가 끼이면 붙일 수 없다. 요거예요. 노라, 만. 요거 때문에 만약 얘가 없었다면 노라, 나다. 본용언 대 보조용언 연결어미로 아어가 쓰였기 때문에 붙일 수 있는 조건이 되죠. 네, 그런 조건에서도 문법 요소가 끼이면 붙일 수 없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첫 번째 덩어리와 세 번째 덩어리 같은 것으로 처리하시고요. 그럼 가운데 부분은 뭐냐? 앞말이 합성동사일 때 내가 덤벼들어 보아라. 덤벼들어 한 덩어리의 본용언이고 보아라 보조용언이에요. 연결음이 아어 쓰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붙일 수 있는 조건, 문법적으로 붙일 수 있다고 허용되는 조건 아닌가. 근데 여기는 합성동사일 때는 붙일 수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가 합성동사라는 건 덤비어, 들어. 이미 두 단어가 결합된,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거죠. 복잡한데 여기에 보조용언까지 덧붙이면 이 덩어리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합성동사가 쓰인 경우 그 뒤에 보조용언은 붙이지 않는다.
한 덩어리가 너무 복잡해 보이면 의미가 명확히 파악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 정도. 다음 성과 이름 붙여 쓰는 것, 그리고 호칭어 관직명 띄어 쓰는 것. 그러니 최영신 씨, 박동식 박사 이렇게 띄어 쓰는 거니까 호칭이나 관직명이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의할 건 뭐예요? 성만 쓰고 이름을 빼는 경우, 최, 씨, 박, 박사 이렇게 쓰는 경우 역시 띄어 쓰는 거죠. 최천 선생, 이순신 장군. 자, 그럼 이걸 기본으로 해서 뒤에 남궁억, 이때는 성이 남씨고 이름이 궁억인지, 남궁이 성이고 이름이 억인지 이런 것들이 혼동이 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의미를 성씨가 남궁씨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띄어 쓸 수 있다. 그 정도. 뭐 우리나라 그 성씨가 한 1000여 개 정도 되던 것이 최근에 그 다문화 가정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성을 갖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성씨가 뭐 5000여 개 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글자가 성인지 알아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띄어 쓸 수 있다. 다음 최영신 씨 해서 씨, 이 호칭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두 번째, 우리나라에는 김씨성이 많다. 그건 특정인을 부르는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붙여 쓰는 것이고, 그런데 이봐 김씨, 성 빼고 김씨, 그러니까 씨 여기에 기대서 띄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요것하고의 관계를 다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특정인을 부르는 경우라면 여기에 해당되지만 특정인을 부르는 경우가 아닌 그런 경우에는 김씨성이 많다처럼 이렇게 붙여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김씨 하면 이런 경우라고만 생각을 해서 잘못 판단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호칭인지 아닌지 이 문맥을 정확히 판단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 단어별로 띄어쓸 수 있다. 띄어쓰기 원칙이고, 그리고 단위별로 붙여쓸 수 있다.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그래서 예를 들어 대학교라는 동그라미 3개의 수준, 단과대학을 나타내는 2개의 수준, 개별과를 나타내는 하나 수준. 그러니까 레벨이 다른 부분을 붙일 수는 없는 거죠. 같은 레벨 안에 여러 단어는 붙여쓸 수 있다. 이 정도. 또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 이때 직속이라는 말은 앞의 말과 뒤의 말을 연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죠. 국장 겸 과정, 이때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앞뒤를 다 띄어 쓰는 거예요. 하지만 뒤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이 부분은 한 덩어리로 붙여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이런 경우에는 부속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앞뒤를 띄어 쓰는 이게 기본인데, 여기서는 이게 붙여 쓰는 걸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성립이 될 수 있느냐? 서울대학교 아까 동그라미 셋 대학교 수준, 단과대학 동그라미 2개 수준,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동그라미 하나의 그 개별 학교인데, 다른 학교로 친다면 이 부속이라는 글자가 다른 학교의 고유명사처럼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부속이라는 말이 이런 것처럼 앞뒤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바로 다른 학교의 고유명사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일 수 있다라고 허용이 되는 거죠. 그 정도 좀 독특한 경우였습니다. 다음 전문용어 붙여 쓸 수 있다. 뭐 큰 어려움 없고요. 다음 여기는 그 조금 전에 그 전문 용어 이런 것들처럼 붙일 수 있다라고 설명될 만한 조건인데, 간단한, 간단하다의 관형사용 어미, 쓸모 있다 관형사용 어미, 바닷말 과 A와 B 조사죠. 이렇게.
그래서 문법 요소가 끼이면 붙일 수 없다. 문법 요소가 끼이면 붙일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본용어, 보조용어, 이때도 본용어, 보조용어면서 연결 의미로 어가 쓰이면 붙일 수 있다라는 걸 기본으로 두고, 그런데 뭐 보조사 도 등등 이런 것들이 끼이면, 문법 요소가 끼이면 붙일 수 없다라고 설명했던 바 있죠.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법률명, 청소년보호법 이렇게 띄어쓰는 걸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라고 허용하는데, 여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문법 요소가 끼이는 이런 부분이죠. 그것을 붙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문법 요소가 끼이면 의미적으로 확실히 구별되는 그 문법 요소가 나타내주는 어떤 앞뒤 말의 관계, 그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걸 시각적으로 살려주는 것이 독해에 도움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문법 요소가 끼이면 붙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챙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띄어쓰기 쭉 개괄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전체 그 공고본의 항해 개수가 10개예요. 그런데 실제 세부적으로 따져가다 보면은 너무 쉬워서 한 개 항으로 독자적인 항목이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빈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 개 항 안에 하위 개념 1, 2, 3번이 각각 다 중요해서 다 주요 항목으로 살려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식으로 재편해서 지금 10번까지 제시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데, 본래의 항 번호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공부할 덩어리로서 10개를 꼽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항목은 한 개 항을 여러 개로 나눴고, 또 덜 중요한 부분은 좀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하고 아니면 생략하고, 그래서 어쨌든 공고본 자체가 10개 항인 것처럼 우리가 정리하는 항목도 한 10여 가지 정도로 이렇게 꼽은 것인데요. 10가지라는 것을 머릿속에 딱 상기해 두고 그 중에 기본 맥이 되는 것을 쭉 점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것부터 하나씩 줄이면서 개수가 몇 개 남았다라는 목표가 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 1회 학습을 진도를 끝내고 다시 2회를 반복한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10개였는데 4개 정도 정리하고 6개가 남는다. 그럼 띄어쓰기에서 6가지 주의할 점, 이렇게 머릿속에 딱 목표를 세우고 들어가면은 정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좀 암기할 거리가 남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번호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가시면 좀 시간도 줄이면서 성과가 쌓이는 것만큼 내가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감도 더 많이 축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고 다음 항목도 이어가겠습니다.